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교육 전공으로 박사과 과정 중에 있는 안득합니다. 괴델 애셔 바흐라는 책의 서론 부분을 맡아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본 영상은 그 중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를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칸토어라는 사람의 수학자입니다. 사람의 무한에 대한 개념 그리고 대각선 논법 등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토어라는 분은 무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인데요. 어, 사실 이렇게 딱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무한에도 크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무한에도 크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칸토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사실 무한이면 다 같은 무한이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칸토의 생각을 들어보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칸토어는 일단 무한 집합끼리 서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만약에 그렇게 1대1 대응이 된다면 그 무한 집합끼리는 서로 그 무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같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자연수와 정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념상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는 사실 정수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정수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0과 음수를 제외한 정수, 뭐 이렇게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정수의 개수가 정수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자연수보다 더 크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칸토어는 여기에 대해서 유한한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무한한 수로 어떤 사고를 확장을 할 경우에는 어,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칸토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는 자연수의 나열인 거죠. 자연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위에는 정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 대응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이건 칸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 영원히 1대1로 계속 짝지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 설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니 이런 발상 자체가 나름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런 사례가 사실 자연수와 정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자연수와 유리수, 뭐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들도 이렇게 자연수와 1대1로 대응을 시킨다면 결국 유리수와 자연수도 그 무한의 어떤 집합으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연수와 자연수의 거듭 제곱승, 그러니까 제곱승을 한 숫자. 예를 들면 1은 1이고 2는 4고, 그죠? 3은 6. 그러니까 1, 4, 6, 뭐 9, 16, 뭐 이런 숫자들과의 비교도 사실 뭐 유한하다고 치면은 자연수가 훨씬 많겠지만요. 무한하다고 쳤을 때는, 무한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자연수와 그 자연수의 거듭 제곱승인 숫자들 간에는 또 마찬가지 1대1 대응이 될 것이므로 무한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집합의 원수가 같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칸토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칸토어가 그러면 과연 자연수와 실수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실수도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수와 실수도 그 무한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집합의 크기,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셨겠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시 말해 자연수와 실수의 크기의 차이를 비교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대각선 논법입니다. 이게 실제로 칸토어가 제시했던 대각선 논법의 사례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거 M과 W로 이루어진 이것을 하나의 숫자라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숫자고 이 숫자는 무한히 확장이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옆으로도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숫자고요. 그리고 이 한 줄을 하나의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숫자로 보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각각의 숫자가 밑으로도 아래로도 무한하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숫자로 하나씩 이렇게 넘버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또한 밑으로 영원히 무한히 이제 증가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숫자와 왼쪽에 있는 숫자가 1대1로 대응이 될 수 있다면 1대1로 대응이 될 수 있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체계와 왼쪽에 있는 숫자 체계는 아마 같을 것이다. 크기가 아마가 아니죠. 같다. 앞서 말씀드린 논리대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체계가 왼쪽에 있는 숫자 체계보다 반드시 하나라도 더 크다면, 하나라도 뭔가 더 존재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체계가 더 크다고 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각선 논법이라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각각의 수는 고유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말이 되겠죠. 이 고유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그리고 이 숫자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고유한 숫자들입니다. 그 고유한 숫자들에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숫자들의 나열 중에서 왼쪽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에 있는 이 숫자들의 왼쪽 맨 앞에 있는 숫자와 두 번째 있는 숫자는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이렇게 하면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이 선택이 되는 것이겠죠. 이 숫자들을 밑에다가 쭉 적어 놓고서는 그 각각의 숫자를 다른 것으로, 임의의 다른 숫자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M이잖아요. M은 W로, 그죠? 그리고 W는 M으로, M은 W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W는 M으로. 이렇게 여기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를 골라 놓고서는 그 숫자와 다른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줬을 때 이 숫자는, 선생님들, 이 숫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는 이 지금 위에 있는 이 숫자 체계에 있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유일한 숫자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네. 후자가 맞는 거죠. 또 다른 유일한 숫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한대로 가더라도, 그래서 왼쪽에 넘버링을 아무리 무한대로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숫자가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숫자와 첫 번째 숫자를 비교하면, 그죠? 첫 번째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면 이 맨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고요. 이 숫자와 두 번째 있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경우에는 이 숫자와 적어도 이 숫자와는 분명히 다른 숫자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쭉 비교를 하면 이 대각선을 따라서 있는 이 숫자들과 새로 만들어진 이 숫자들은
결국은 하나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자연수와 실수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네,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이제 칸토의 초한수라는 개념인데요. 먼저 자연수의 집합과 실수의 집합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었고요. 자연수의 기수를 알레프 제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알레프라고 읽고요. 0이라서 제로라고 읽는데 요 알레프 제로라는 숫자는 칸토라는 분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창안을 했다고 할까요? 제일 먼저 썼던 표현이고요. 이것을 초한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레프 제로라고 하는데요. 자연수의 기수라고 했죠. 기수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수라는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레프 제로라는 이름으로 붙인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연수의 기수인 알레프 제로는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는 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수의 기수도 알레프 제로일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수의 기수도 그러면 알레프 제로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죠? 제곱승의 숫자도 알레프 제로일 것이고요. 정수도 이렇게 알레프 제로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의 기본 가정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입니다. 유한한 경우가 아니라 무한한 경우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단위수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이 되는 수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수의 기수는 2의 거듭제곱승으로 표현하는데요. 2의 알레프 제로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아까 대각선 논법에서 보셨다시피 자연수보다는 실수의 집합의 개수가 더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 사진을 보면서 아까 대각선 논법을 적용한 사례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수죠. 실수고 이게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실수입니다. 아래로도 무한히 갈 수가 있겠죠. 자연수도 물론 무한합니다. 무한히 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잘못됐네요. 0이 아니죠. 자연수는 1부터인데 0을 썼네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실수가 이렇게 있을 때 실수의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대각선으로 이런 숫자들을 하나씩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것이죠. 빨간색으로 2932, 3399, 213이라고 적어줬죠. 이렇게 적어준 후에 이 각각의 값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값들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값은 적어도 이 지금 현재 위에 표현되어 있는 이 값들과는 전혀 겹치지 않은 새로운 값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자연수로 무한히 1대1 매칭을 시키더라도 항상 새로운 실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등호가 성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알레프 제로와 이 알레프 제로스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자연수의 기수보다 실수의 기수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라고 표현해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수로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무한하더라도요. 무한하더라도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면 그 집합은 가산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불가능하다. 방금의 사례처럼요. 아무리 자연수를 무한대로 하더라도 그 무한을 벗어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경우, 이런 실수와 같은 이런 경우를 비가산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칸토어는 결국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 자연수를 기준으로 무한으로 확장을 했을 때 자연수를 기준으로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기준으로 무한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려고 했던 것이죠. 굉장히 이 대각선 논법은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사고방식이고요. 이게 나중에
또 괴델과 또 더 나아가서 튜링이라는 사람의 어떤 논리에 또 그들의 어떤 사고 체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괴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괴델이 얘기했던 불안정성 정리를 쉽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칸토의 무한의 개념, 그리고 초한수의 개념을 이해를 하셨다면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에서 참인 명제들의 집합은 비가산 집합이다.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수학에서 참인 명제들의 집합은 비가산 집합이다. 뭐 받아들여지시나요? 비가산 집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자연수로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예를 들면 실수와 같은 그런 집합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기수는 최소한 2의 알레프 제로승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왜 이 참인 명제들의 집합은 비가산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 이런 집합이 있는 거죠. R은 R이다. 이거 참이죠. 누가 봐도 참인 명제인 거죠. R은 R이다라는 명제. 그런데 이 R이 만약에 실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수는 기본적으로 비가산 집합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엄청나게 많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실수인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비가산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실수로 이루어진 명제들이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1.1은 1.1이다, 1.2는 1.2다, 1.112는 1.12다 라는 명제들이 아주 많이 실수 개만큼, 적어도 실수 개만큼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수학에서 참인 명제들의 집합은 비가산 집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인 전개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죠, 선생님들.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소한 이렇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수학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의 집합은 가산 집합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의 집합. 다시 말해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의 집합은 가산 집합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산이라는 말은 1대1, 그러니까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그 집합의 기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알레프 제로 개라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프 제로와 이 알레프 제로승은 서로 이제 차이가 있고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칸토어가 정의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결국은 수학에서 참인 명제들의 집합과 수학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의 집합의 크기의 차이는 실수와 자연수의 크기의 차이만큼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수학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의 집합은 왜 가산집합인가? 왜 가산집합이지?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도 끊임없이 많은 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명제에 대한 증명은 일련의 수식이나 논리식들의 나열이고요. 그 수식이나 논리식들의 나열은 절대로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다면 그거를 증명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명은 반드시 유한한 길이를 가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논리식도 있겠죠. 그 논리식,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대한 증명에 대한 논리식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하나의 논리식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 그 나열되어 있는 길이는 언젠가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증명이 완료가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유한한 길이를 가지는 증명이라면 그 유한한 길이를 가진 증명들이 아래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식들이 아래로 무수히 많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자연수와 1대1 매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어, 결국은 그래서 수학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명제의 집합은 가산집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학에서는 참이지만 참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제이지만 증명 가능하지 않은 명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앞에 칸토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건데요. 또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특히 칸토의 대각선 논법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과학에도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하는 논리 과정이거든요. 네. 참고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델이 얘기했던 괴델 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거대로 어떤 수학적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다고 했을 때 그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식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논리식들은 전부 다 유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유한한 그 식들은 전부 다 자연수와 1대1 매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게델은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수학적 명제 혹은 식, 그러니까 명제가 식인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어떤 숫자로 바꿀 수는 없을까? 엄청나게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다시 이제 좀 판면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산술 명제들을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어떻게 명제들을 어떻게 보면 논리식 같으면은 이제 그냥 식인 거잖아요. 막 이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이 명제를, 이 명제를 이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런 숫자의, 그러니까 자연수죠. 이런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요? 괴델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고요? 이걸 괴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음, 기호들의 수 대응을 통해서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 P라는 명제가 있죠.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이 P라는 명제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수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호들인 거죠. 사실은 기호들을 어떤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1대1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1, 느는 이꼴은 2, 1이라는 기호는 3으로 2라는 기호는 4, 3이라는 기호는 5로 이제 1대1 대응을 시켰고요. 이 기호들을 대응시킨 기호들을 이제 풀어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이 기호를 이 지금 표에 의해서 수로 표현을 하면 3, 1, 4, 2, 5라는 숫자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왜 3, 1, 4, 2, 5냐고요? 아까 1이라는 빨간색 가보겠습니다. 1, 3이죠. 3을 적는 거고요. 더하기는 아까 뭐였나요? 1이죠. 1. 2는요, 4죠. 4. 느는요, 2죠. 2. 3은요, 5죠. 5. 그럼 3, 1, 4, 2, 5라는 숫자가 마련이 되는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떤 자연수가 마련이 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3, 1, 4, 5를 가지고 이 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는 엄청나게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거를 배우게 될 때요. 왜 그러냐면 사실 3, 1, 4, 2, 5까지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3, 1, 4, 2, 5를 가지고 어떤 수를 만들었어요. 어떤 수를 만들었고 그 수를 가지고 다시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지금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건 어떤 수로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든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가 이 식을 나타내는 고유한 수다라는, 다시 말해 이 수를 다시 1 더하기 2는 3으로 환원시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게델은 엄청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3145라는 그 숫자를 이 2, 3, 5, 7, 11이라는
소수의 나열인 거죠. 프라임 넘버의 나열 위에 거듭 제곱승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인수 분해식 표기법이라고. 소인수 분해 기억나시죠? 그러면 결국 이 궤될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마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련이 되면 결국 순서도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순서대로, 소수의 크기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거듭 제곱승을 또 가지고 오고요. 그럼 31425가 마련이 되고요. 그 3142호는 이 표에 의해서 1 더하기 2는 3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발상으로 이제 괴델이 자기 자신의 어떤 불완전성 정리를 좀 더 명료하게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것이었고요. 이런 괴델 수는 나중에 튜링이라는 사람의 뇌리에 꼽히게 되고요. 그 튜링이 이 지금 괴델수의 이 아이디어를 보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명령을 하고 싶을 때 그 명령어 체계도 뭔가 코드화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기계한테 우리의 명령 체계를 코드화 시켜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가 마련이 된 것이죠. 이 기호들의 대용수 이거를 이제 코드화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 코드화 된 것이 지금의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으니까요. 그렇게도 이어진다는 점 말씀을 또.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괴대식의 불안정성 정리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괴대는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괴대의 불안정성 정리는 무지하게 어렵다고 해요. 저도 뭐 제대로 본 적은 없고요. 그 불안정성 정리를 설명해 놓은 책만 여러 권 읽어 봤는데요. 그것들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데, 음, 최대한 제가 이해한 것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PN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변수가 하나인 명제들 중 n번째 명제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n번째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명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명제들이 쭉 있고, 자연수와 1대1 매칭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자연수의 나열로 쭉 봤을 때 n번째에 위치한 명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제가 괴델수를 말씀을 드렸기에 이 n번째 명제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1번부터 쭉 내려와서 n번째 명제라고 보지 마시고 괴델수의 n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괴델수로 따졌을 때 n번인 명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n번째라고 하는 건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n번 명제, 이렇게 괴델수로 부여된 그 n번 명제. 그러면 이 n번 명제는 뭐 이렇게 그 수에 의해서 다시 그 원래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하나의 또 어떤 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n번째 명제인 그 명제에 변수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변수에 k를 넣은 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pn의 변수에 k를 넣은 명제라고 이제 이 식을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는 p에다가 m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pm은 아까 뭔가요? 변수가 하나인 명제들 중 n번 명제 혹은 n번째 명제가 되는 것이겠죠. pm은 그렇게 n번 명제라는 겁니다. 그 n번 명제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대괄호 pn 콜론 n은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PM이라는 명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표 안에 있는 이 말들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헷갈리죠. 잘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그러면 이 PM이라는 것을 여기에 또 적용을 해서 대괄호에 적용을 해서 대괄호 PM 콜론 M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까 PM의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 PM에 M을 넣으면 이 말은 아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PN에 N의 변수에 K를 넣은 명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PM의 변수에 뭐를 넣었다고요? M을 넣었다. M을 넣은 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M이라는 명제는 아까 위에 여기 빨간색으로 정의된 것이고요. 여기서 변수는 N이니까요. 이 N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M이라는 수를 넣는다고요. M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PM 콜론 M은 대괄호는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엄청나게 간단하게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의 집중해서 계속 쳐다보고 곱씹지 않으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바흐의 음악과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흐의 음악과 애셔의 그림, 돌고 도는 그림, 그 이상한 고리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러니까 괴델 애셔 바흐라는 책의 저자가 괴델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이상한 고리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따라서 이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갑자기 특별한 부연 없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얻어졌냐고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PM 대괄호는 이것이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읽혀질까요? 이것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죠? 참임을 증명할 수 있대요. 뭐라고 했는데요? 얘가 거짓이라고 했는데요. 아, 이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더 쉽게, 더 간단하게 표현을 했죠. P는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것의 좀 더 복잡한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좀 더 괴델이 실제로 말했던 어떤 정리와 좀 더 가까운 버전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요. 방금은 거짓이라고 했고, 거짓일 때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요. 이것은 참임을, 모순이 없죠. 뭐, 무모순입니다.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가, 참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수학 체계 내에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